자,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리포트 보신 대로인데 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북한의 이 자살 결심 없이는 전쟁 못한다. 그리고 국방부 같은 경우도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외교부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 방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지난해 말에 적대적인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운 이후에 예. 이제 우리에 대한 위협과 도발의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뭐 남측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 상공에 세 차례나 그 전단을 살포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제 대개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북한 내부적으로 이런 그 남북 관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남측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내부 통제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 보이고, 네. 왜냐하면 이제 노동신문인이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에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남측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이렇게 진실 공방 같은 걸 통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이미 우리 국방부에서도 밝힌 것처럼 그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갔던 그런 입장을 유지하겠고요. 또 미국 등 주요 국가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그런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로서 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미국 국무부의 캠벨 부장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또 모레 마침 또 방한을 해서 모레 이제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회의를 연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 예정입니까? 네, 그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회의가 올해 5월 달에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예.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거고, 한 해에 이렇게 두 차례 하는 건 좀 이례적인데요. 이번에 그 삼국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는 이제 최근에 그런 북한 도발을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삼국이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주로 협의를 하겠고요. 또 한미일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생각입니다. 또 그 계기에 저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각각 양자회담도 갖고 양국 현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게 가장 최고 수위가 어쩌면 7차 핵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외교부는 바라보고 정보 수집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한 우리의 대북 카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었고,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가 완료됐다는 게 우리를 포함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제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데, 예. 미국 대선 전에 할 것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 대선 후에 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가 이제 대선 전일 가능성이 그거로서 좀더 이제 있어 제가 이제 뭐 미리 판단을 이제 미리 하지는 않겠고, 예.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북한이 그런 7차 핵실험 같은 주요 도발을 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 조치를 포함해서 아주 단호하고 단합된 그런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사전에 미국 등 주요 국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보리 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유사 입장국들의 그런 독자 제재를 서로 연계해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 대선 얘기 나온 김에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여러모로 좀 우려의 목소리, 리스크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상황도 급변할 것이고요. 어떻게 이 전망을 하고 있는지 정부는 궁금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주 조금 더 남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주 뭐 박빙의 선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해리스, 트럼프 양쪽 진영 인사들 저희가 많이 접촉을 했는데, 예. 트럼프 진영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이제 단순한 군사 경제 동맹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경제 안보, 첨단 과학 기술, 우주, 글로벌 이슈 이런 데서 아주 포괄적인 그런 글로벌 전략적 동맹이다라는 걸 저희가 많이 설명을 했고, 뭐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협정을 마련을 하게 예. 되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해도를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뭐 저희 본부 또 제휴공간 또 재계나 학계하고도 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네.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미국 대선 이후까지도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윤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 간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뭐 전임 기시다 총리와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이제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시바 총리가 10월 1일 취임을 하고 예. 바로 다음 날 저희 통화를 하셨고요, 두 분이. 이제 열흘도 안 돼서 지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외국 정상과 처음 하는 회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상견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안 문제에 토의는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동안의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서 서로 평가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그 국교 정상 60주년을 맞아서 내년이 어떤 한일 관계의 어떤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그 출입국 절차 간소화 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1,000만 명이나. 네네. 그래서 양국 국민들의 편의도 좀 더 도모하고, 또 이런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출입국 간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 일본이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 안 됐지만 그 출입국 절차에 따른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13년 만에 필리핀 국빈 방문이 있었고, 이번 부분에 가장 큰 성과가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또 필리핀과의 실질 협력 관련 MOU 등 7건 협력 문서가 체결되지 않습니까? 주목할 만한 부분, 저희가 가장 궁금할 만한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우리나라하고 필리핀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됐고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수교한 나라이고, 한국전 때 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예. 파병해 준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하고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협력 관계를 열었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이제 필리핀 군의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우리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 필리핀 FTA를 체결했는데 그걸 조기에 발효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그 바탄 원전이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그걸 재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양국 간의 원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 양국 국민 간의 인적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해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의 국민이 한국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145만 명이고요. 또 한국에는 필리핀 근로자가 한 10만 명 지금 와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인적 교류도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또 협의를 가사 했습니다. 도우미 저희 관리 협력. 네, 그분들을 포함해서요. 네. 그렇군요.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 우리 대통령의 6년 만에 싱가포르 국빈 방문도 있었고, 내년이면 또 수교 5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좀 비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그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 공조를 더 강화하고, 특히 이제 그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AI 같은 첨단 기술, 또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MOU를 체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략물자 공급망이라든지 에너지 협력도 강화를 하기로 해서 그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을 했고요. 또 한국이 세계에서 LNG 수입 3위 국가인데 싱가포르는 그 글로벌 LNG 교역의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양국이 또 협력할 수 있다고 보고 LNG 수급 협력 MOU 같은 것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 올해 한 아시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 맞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좀 전략자 관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어떤 협력 분야가 예정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한하고 아세안 그 35주년이군, 대화 상대국을 한지 그 35년 동안에 뭐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이 뭐 23배, 투자는 80배, 그다음에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 해서 아세안과 그 대화 동반자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관계를 정립을 했고요. 앞으로 한 3가지 분야의 협력을 이제 추진하고자 어떤 것도 하는데,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미래 지향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AI, 디지털,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3천만 불을 투입을 해서 한국하고 아세안 간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서 아세안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인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환경 분야인데, 이것도 앞으로 3년간 한 1,900만 불을 투입해서 아세안의 메탄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그 협력 사업도 지금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5년 동안에
한 4만 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고 또 이공계 그 첨단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국제 정세도 굉장히 긴박해 돌아가는데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좀 얻을 거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계속 저희도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조 원대 재살 분할이라는 이 세계 이혼 소송이라는 전쟁 중에 이제 자녀의 결혼식이라는 어떤 휴전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함께 만난 것 같은데, 자, 홍 기자님, 이 두 사람이 좀 냉랭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껄끄럽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했는데, 자, 부모의 도리를 다하면서 함께 잘 마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이 자녀의 결혼이 어른들 행사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신랑 신부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가족 관계 측면에서 떼보면은 이제 따님의 이 엄마 아빠는 영원히 최태원 씨, 노소영 씨잖아요. 네. 그거에 딱 맞게 어른으로서 엄마 아빠로서 참석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 다 드러냈는데, 왜 우리 결혼식장 가면 식 전에 그 문 밖에 서서 손님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 하객들도 맞았고요. 또 식 시작했을 때도 당연히 혼주석에 신부 측 혼주석에 앉아 있었고, 또 이제 와서 이 신랑 신부가 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때도 또 일어나서 반갑게 맞아줬다고 해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그 SK그룹 홍보실을 확인했더니 네. 여기까지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 이제 결혼식 다 끝나고 식사하시는 분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두 사람이 아. 함께 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다. 알겠습니다. 자, 임재희 변호사님, 그리고 이 결혼식에 굉장히 재계 총수들도 뭐 다 총출동했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이 오셨습니까? 그렇죠. 재벌가의 혼사, 그러니까 우리들의 혼사와 다르지 않은 풍경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손님들이 이제 주말에 있는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이 손님들의 면면도 정말 화려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그룹 총수는요,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좀 일찍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 회장도 결혼식 직전에 모습을 직접 드러냈고요. 뭐 이재현 CJ 회장, GS에너지 사장, 코오롱 명예회장 등등 각계각층 이 총수들이 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 계열사에서도 대부분 또 이제 얼굴을 드러내면서 과연 재벌가의 혼사답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요. 철저한 비공개 속에서 치루어졌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입장을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도록 보안과 비공개에 좀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재벌가들이 총출동한 이 결혼식의 주인공, 이 최태원 회장의 차녀가 누군지, 또 누구랑 결혼했는지 여기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장 기자. 그렇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에 2014년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 인물입니다. SK 하이닉스 팀장직을 맡다가 또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고요. 남편은 케빈 황,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민정 씨와 케빈 황 씨는 미국에서 이웃 주민으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둘 다 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친해져서 네. 결혼에 결국 꼴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소영 씨가 지금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결혼 전부터 이 최민정 씨 그리고 이 남편 예비 신랑과 함께 여러 번 만나면서 좀 친분을 계속해서 쌓아온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또 대기업 자제끼리 결혼을 하면 또 어느 집안과 어느 집안이 합쳐졌다. 또 최태원 회장도 대통령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최민정 씨처럼 MZ 이 오너 자제들이 상당수 좀 유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자유로운 연애 또 국제 결혼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어제 결혼식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둘 다 군 출신인 만큼
이 한미 전후를 위한 추모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결혼식 그 식장에 그 뒷쯤에 실종자 테이블이라는 빈 테이블을 마련을 해서 실종 또는 이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는 곳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주례 없이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결혼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마음씨까지 착한 부부인데 어쨌든 이 자칫 이 껄끄러운 뭐 부모로 인해서 썰렁한 결혼식이 우려됐는데 다행히 잘 열렸다 이런 소식이었고. 다음 기쁜 소식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이 한강 작가가 최초로 이 노벨 문학상 수상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다들 놀라워했었는데, 근데 이 상황을 가장 반기고 있는 인물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좀 전에 없이 많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요새 저희가 좀 종이책 시장이 많이 불황이어서 좀 고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경사가 생겨서 퀵을 불러서 왔어요. 저 파주 그쪽 물류센터에서부터 풀자마자 고객님들 줄 서 있다가 다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자, 홍 기자님, 이 출판 시장이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한강 작가 수상으로 인해서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팔리고 있고 정말 서점 열리기 전부터 오픈런이라는 것까지 지금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 받을 때 해외 외신에서 아니 한국률 굉장히 이 문맹률 그러니까 다 문자 습득률을 98%나 되면서 책은 많이 안 팔리면서 노벨 문학상을 바래 이런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걸 계기로 정말 앞으로 계속 좀 열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주말에 이제 기자들이 이 파주 출판단지 가봤더니 네. 지금 뭐 작별하지 않는다, 히라버 시간, 흰, 뭐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굉장히 많이 다 재판들이 다시 다 인쇄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주말을 반납하고 뭐 인쇄소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다 나와서 즐겁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수상 직후부터 지금까지 교보문고와 예스24를 통해서 팔린 부수를 보니까 한 53만 부, 50만 부가 넘어요. 50만 그리고 부요? 네, 지난 주말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작별하지 않는다와 그 흰을 낸 그 이제 문학과 지성사만 봐도 여기서 한 21만 부가 인쇄가 됐고 또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했던 창작가 비평에서도 10만 부를 급하게 찍었다고 그래요. 요것만 해도 또 한 30만 부잖아요. 만 부 넘긴 책도 굉장히 흔치 그렇죠. 않은데. 이렇게 해서 정말 100만 부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기사 본 것 중에 아이들이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몰라서 이상한 뜻으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독서 열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부모들도 뭐 자녀 글쓰기 학원에 등록시키려고 뭐 줄을 섰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조선시대에도 자녀 교육 우리나라 대단했고요. 지금도 그 자녀 교육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녀 교육들, 똑똑한 아이 키우는 법 이런 책들에 공통적으로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책을 많이 읽어라가 항상 1순위였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이 변하다 보니 아이들이 흔히 우리가 패드라고 불리는 그런 영상에 의존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참 많았는데 이번 수상 덕분에 다시 한번 책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빠른 사교육 시장에서는 벌써 논술학원에서요. 한강처럼 글 쓰는 법 이런 특강을 열기도 하고요. 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이제 책을 읽는 곳에 좀 더 가까이 하려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야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에도요. 한강 작가의 책이 전시된 곳에 정말 줄이 길게 늘어섰다고 하는데 이것이 반짝 인기가 아니라 어떤 책 읽는 붐이 장기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품귀 대란이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중고책에서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중고책도 가격이 올라요? 저도 어제 집에 있었던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 책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 지금 소년이 온다 같은 책은요. 중고 사이트에서 30만 원에 30만 원이요? 네, 지금 사고 싶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 심지어 저자 서명본은 이제 40만 원에도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당분간 이 열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튜브나 SNS에 쇼츠 보지 마시고 독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되고요. 어쨌든 한강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강 씨가 이 들었던 뭐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도 역주행해서 음원 차트에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모두가 이렇게 다 말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막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네, 노래 굉장히 좋은데 자, 홍 기자님이 어떤 노래길래 한강 작가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 노래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악뮤라고 하죠. 악동 뮤지션의 노래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이 제목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노래인데 시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마지막 가사에서 눈물이 났다는 건데 이건 이제 사실 말하자면 너랑 헤어졌지만 내가 이별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이 작가가 가장 좋아했다는 그 가사가 마지막에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라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바닷물이 마를 일은 없으니까 이별할 리가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랑 노래인데 이 작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나는 좀 다른 의미로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눈물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봤는데 네. 이때가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쓴 뒤에 택시를 타고 택시에서 이 노래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마치 이제 작가의 숙명을 허공에서 저 위에서 아주 거대한 칼이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그 중압감. 근데 말하자면 초고를 끝내면 이제 내가 이 소설과 작별을 하나 싶지만 사실은 결국은 작별이 되지 않고 이게 이제 제주 4.3 사건을 다룬 건데 결국은 내가 이 어떤 문학, 역사를 다 끌어안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작가적 숙명을 느끼면서 또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나 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알게 되면서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실제로 듣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음원 차트에서 쑥쑥쑥 순위가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홍 작가님 굉장히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제가 감성적이라기보다 이 한강 작가의 글을 읽으면 같이 깊게 공감하면서 좀 더 깊이 사유하게 하는 힘을 작가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한강 작가의 책 구절 하나하나도 굉장히 네티즌들이 유심히 보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출산을 망설이던 이 작가가요. 이거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게 된 일화가 적혀 있다고 해서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단편 소설이에요. 침묵인데 이게 이제 2000년에 문학동네 그 여름호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그때 이걸 보면서 그때는 한강 작가를 알았다기보다 제가 좋아하던 이제 윤대영이라는 소설가가 작가가 이 한강을 만나서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 단편 소설도 실렸던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나의 어머니는 5아이를 출산했다로 시작을 해요. 근데 첫째, 둘째, 연년생으로 나온 첫째, 둘째가 다 사망을 했고 말하자면은 이 한강 작가는 나를 넷째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들, 딸, 아들 이렇게 3명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얘기로 시작을 해서 본인이 왜 임신을 꺼렸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상황은 지금 작가가 자전적 소설인데 임신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면서 말하자면은 뭐 그 시장에 가서 과일 주세요 그러면 아주 제일 크고 예쁘고 상처 없는 걸 골라주시고 임산부용 스타킹을 사라가도 아이고 허리가 너무 아프죠 이렇게 공감해주는 모든 세상의 여성들과 동지가 되면서 내가 엄마가 되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한 이제 후반부쯤에 남편과의 대화에서 내가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고 힘든데도 그래서 출산을 꺼렸는데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게 됐느냐 요걸 전하는데 이 남편분이 문학 평론가시잖아요. 네. 표현이 대단합니다.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름에 수박이 얼마나 달아 봄에 참외도 있고 아이한테 빗소리도 눈 오는 풍경도 이 소리도 다 들려주고 싶지 않아? 이제 이 얘기를 했던 남편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아이를 낳지 않으려던 사람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게 사실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요거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게 또 최근에 말하자면은 한강 파고들기에서 이 문구들 남편과의 대화 문학적인 대화를 보면서 와 부부 대화가 이럴 수 있어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지금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2000년이 아니라 2024년 오늘 정말 저출산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겁내시지 마시고 또 그때 한강 작가가 결심하셨듯이 다들 또 그런 결심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 개인적 그렇네요. 생각입니다. 예. 문학 부분은 또 이런 대화를 나눈다. 저도 한번 배워야겠는데 일단 장가희 기자, 한강 작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있는데 모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주고 뭐 기념관, 문학관 건립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한강 작가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이번 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작가가 만약에 동의를 해준다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거나 교수로 초빙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또 문학관도 건립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이제 한강 작가 출신 학교인 만큼 이 한강 작가와 관련된 또 학술 대회 등을 만들어서 좀 더 널리 학교를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훈훈한 소식이요. 자, 마지막 사건은요. 이 세상에 참 황당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장가희 기자, 은행에서 난동을 피운 남성이 검거가 됐는데 이분이 영화를 많이 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은행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든 남성이 있는데요. 이거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 보시죠. 들어옵니다. 보통 은행 업무를 보는 것 같은데요. 창구에서 통장 조회를 하더니 갑자기 직원을 다그치고요. 저렇게 문에 돌까지 던집니다. 문에 발길질까지 하고요. 정말 대책 없이 자, 이제는 화분까지 발로 차고 마구잡이로 분풀이를 하는데요. 그러고 저거 보세요. 저렇게 예. 문과 화분 할 것 없이 다 발로 차고 분풀이를 한 다음에 갑자기 뛰어가죠. 자,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남성을 추적했는데요. 한 골목길에 위치한 모텔로 도망을 갔습니다. 네, 저렇게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마구 저항을 해보지만 재빠르게 경찰이 남성을 제압했고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경찰에 붙잡히고도 반성은커녕 이상한 유명 영화 대사를 네. 읊었다고 하거든요. 뭔지 한번 보시죠. 해안부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의 기회가 있군요. 대사 자체도 똑같이 읊으니까 그냥 이제 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싶어서 좀 황당하기도 했고 또는 이제 뭐 이제 경찰을 이제 뭘로 보고 있거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뭐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 대사인데 실제로 경찰서장과 잘 아는 사이랍니까? 아니죠. 너그 서장과 밥도 같이 먹은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 황당한 상황인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 대사 같은 거 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자체는 범죄 힘이 분명하고요.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체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요즘 흉기 난동 같은 부분 지금 시민들의 불안감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까지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지금 은행 업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 그러니까 위력을 사용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지금 기물 같은 거 다 파손하고 있잖아요. 재물 손괴의 책임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방해죄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초범이고 뭐 반성한다 이러면 뭐 집행유예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제대로 제압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 법에 합당한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발 잘 살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리포트 보신 바와 같이 연일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다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제가 했던 부분의 아주 일부분이 실질적으로 김재원 씨나 이런 분들은요. 예. 코바나 콘텐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 하던가요? 아크로비스타 대통령 자택에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기껏해야 아크로비스타 그 밑에 고깃집이나 옆에 경양식집이나 피자집에서 밥 한 끼 먹은 것밖에 없을 건데요. 어허. 그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은 많이 가보셨어요? 셀 수 없이 갔죠. 셀 수 없이 가셨어요? 네. 자,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다 들려주지 못하지만 그냥 긴 시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얘기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서 변호사님 이 인터뷰 내용 잘 들으셨을 텐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SNS에 줄기만 다 올려놨다. 뭐 윤 대통령 자택에 셀 수 없이 가봤다. 조금 전에 얘기 들은 것처럼. 선거 브로커의 허풍입니까? 본인 말대로 컨설턴트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그 우리 수레 있지 수레. 네. 상당히 그 빈 수레가 엄청나게 요란합니다. 안에 물건이 꽉 차면요 수레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수레가 안에 비어 있으면 막 덜커덕 이게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저는 뭐 빈 수레가 좀 요란한 거 아닌가.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아마 2번 정도 그때 이준석 대표가 한번 오고 2번 정도 집에 뭐 온 것처럼 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누가 보면 이게 셀 수 없이 갔다고 하잖아요. 네. 엄청나게 뭐 대통령 집에 사는 줄 알겠어요. 저는 허풍이라 봅니다. 아무리 이게 뭐 여론조사하고 친해도요. 대통령 집에 그 셀 수 없이 간다? 이거는 이제 뭐 근거를 내놔야지. 말뿐이잖아요. 이런 저는 분의 그 허풍 과장의 그 언론이 좀 놀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수없이 가서 이게 CCTV가 뭐 있든지 간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냥 셀 수 없이 갔다고 하면 그럼 이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 2번 정도는 대선 인정했죠.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2번이면 셀 수 없는 겁니까? 딱 2번입니까? 2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지. 그리고 또 이 본인이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자기가 판을 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신빙성을 보십니까? 저는 보니까 명태균 씨 말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좀 수습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막상 난 2번밖에 안 만났다. 명태균 씨가 아니라 뭐 이준석이 소개했다. 이게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얼마나 대통령과 또 그의 부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공천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농단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2번, 3번 만난 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본질을 벗어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꾸 허풍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김대남 씨도 마찬가지고 왜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 주변에는 허풍쟁이들이 많은지 저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국민들께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줄 알았는데 허풍쟁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정이 추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빨리 또는 참모들이 빨리 이 사건의 명확한 본질을 대통령과 그 부인에게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는 대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대선 후에도 계속 만나셨어요?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내가 한 말 있어요.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그 캠프 때 간혹 저한테 물어봐요. 써야 되나 말해서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신 거죠, 이것도. 대선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 대선과 관련돼서는 제가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고 또 제가 그 대통령과 여사를 거론한다는 거는 그건 제가 살아온 어떤 가치관은 좀 불손한 행위예요. 네, 들으신 대로고요. 이 서 변호사님, 이 대선 얘기 하나도 안 했다. 이거 얘기하면 다 뒤집어진다. 그건 또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진짜 이제 그 역할하신 분들은요 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알기로 그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윤석열 때 단일화 있죠. 네. 이런 데는 이제 그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좀 역할한 걸로 잘 알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관여는 조금 했었다는 걸로 그러니까요. 했는데요. 이런 게 침소봉대죠. 예를 들어 이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게 여론조사는 몇 번 했겠죠. 이걸 가지고 이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럼 저도 방송에서 안철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단일화해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단일화 제가 한 겁니까? 본인이 단일화 여론조사 한번 해주면 그때 단일화를 원했던 게 우파 쪽에 보수 쪽에 압도적인 다 국민이 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마치 단일화를 다 한 것처럼 그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 있죠. 네. 단일 안 하면 이게 그 민주당 후보한테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단일해야 된다고 다 참모들이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는 마치 자기가 판다짜가 다른 사람들 다 반대하는데 자기 혼자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과장을 하잖아요. 이런 게 허풍이라는 거예요.
진짜 역할한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그럼 왜 지금에서 다 얘기를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하시려면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원래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 성격이 원래 이렇게 허풍 과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이제 자기가 처벌되거나 이제 뭐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막기 위해서 오히려 채과시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란 증거를 보시라니까. 아니 언론도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하자고요. 도대체 자기가 다 했다는데 그 다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말 말고 이 사람이 말 말고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본 증거는요. 네. 딱 보면 이게 칠불사의 그 이준석 대표, 천하람 대표 그 홍매화 심은 거 하나.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공천 거래하려고 김영선하고 하려다 실패한 거 하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6번인가 문자 보내서 한 번 답이 와서 이게 경선이 원칙입니다. 요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내란 증거 뭐 있습니까?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이것만가 판단해야죠. 실물 증거 그거밖에 없다 말씀하시죠. 없잖아요. 나머지 물증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쨌든 명 씨가 이 대선 후보 캠프 때 간혹 저한테 물어본다. 뭐 사람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경기 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지 아냐? 나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저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봐요. 갖고 있다. 핸드폰을 자꾸 교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한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숨겨놓은 거죠. 진짜는 따로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한 수사를 하면 또는 김영선에 대한 수사를 하면 내가 만약에 구속시키려고 한다면 나는 다 털어놓겠다.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탄핵돼야 된다. 이런 말은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또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이 내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하거나 인사의 문제에 개입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로 저는 들리고요. 보십시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명태균 씨의 전화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 전화기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명태균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처음 만나는데 명태균 씨가 동석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관련성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만남도 주선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들이 저는 명태균 씨 입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 변호사님, 이 뭐랄까요, 명태균 씨가 본인에게 약간 불리한 것들, 예를 들면 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내임 당원 57만 명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다 나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이번에는 이제 아예 그냥 뭐 컷오프 돼버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그 왔잖아요. 경선의 원칙이라고. 아예 못한 거고 개입을. 그다음에 2022년 재보궐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김건희 여사가 왜 여기 놓습니까?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잖아요. 그다음에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먼저 당대표 때부터 여론조사하고 알았잖아요. 그 홍매화가 거기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도 명태균 씨 전화니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그 전화를 했다면 네. 전화번호가 임명돼 있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종인, 이준석 대표하고도 잘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부탁하면 충분히 김영선 원래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한테 우회적으로 여러 번 부탁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말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전혀 개입한 게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뭐 이거는 저는 흐름을 보면 이게 상식에 맞다. 그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론조사 유출 있죠. 이거는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는 내가 옛날에 관여하고 이제 안 했다. 미래한국연구소 나는 무관하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큰 범죄는 아니에요. 원래 당원 명부 안심번호를 다 캠프에 주거든요. 예. 그러면 캠프에서 그 여론조사 기관인데 주가 여론조사 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공표를 못하죠.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 한동훈 대표 캠프에서도 여론조사 했잖아요. 네. 근데 캠프는 여론조사할 능력이 없죠. 그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명부. 예. 다만 이제 자기들만 보고 외부에 공표는 못하게 돼 있죠. 이번에.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57만 명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샘플을 돌려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 돌릴 때 두 번째 돌릴 때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위주로 많이 돌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고요.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명태균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값이 높았거든요. 이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켜서 잘 되는 후보에게 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이거 폭로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면접 본다, 임티도 면접 본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명리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그럼 김건희 여사가 이력서 보내주면서 아, 이 사람 생일 보고 이 사람 관상 보고 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천공, 건진법사, 지금 명태균 다 명리학 가지고 인사가 좌우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김건희 라인을 배제해야 된다, 인적 쇄신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실 향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이 압박 수위가 높아가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그 목소리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인적 쇄신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그리고 특히나 이 김 여사에 관련된 한남동 라인이라고 불린답니다. 김 여사 라인을 겨냥했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자 손옥 변호사님, 저희가 총선 국면부터 쭉 뭐 갈등, 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국면 쭉 지켜봤는데, 그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발언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사과 발언하고요. 그다음에 그 도이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이거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인적 개편, 네 번째 예. 지금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예. 그런데 그 뭐 K 모씨, L 모씨 이러니까 이게 제가 대충 다 알겠더라고요. 대통령실에 있는 뭐 비서관, 예. 행정관들 얘기입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왜 김건희 여사 라인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뽑았습니까? 아니면 출근을 그 사람들이 한남동을 합니까? 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규정 짓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 이게 그 분야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서 일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있잖아. 총선 이후에 나왔던 그 얘기들이요. 요게 공식 인사 라인에서 놓은 게 아닌데 다른 이제 그 관계없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사적으로 이게 막 기자들하고 좀 이야기한 거 있잖아. 네. 이걸 가지고요. 김건희 라인으로 몰아세워. 근데요. 그거야 원래 이게 언론사에 있다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친분 있는 뭐 선후배 자기 의견도 말할 수 있잖아. 예. 내 생각 이렇다. 뭐 양정출적인 통합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 라인이 다 작동한다. 이게 논리 비약 아닙니까? 논리 비약. 제 말은 이게 왜 그걸 한남동으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다 능력 있는 사람 적재적으로 뽑았는데 이걸 저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규정을 지어가지고 쇄신해라. 이건 아주 이게 부적절하다. 그 근거를 내놔야 된다. 지금 근거가 제가 보기에 그 박영선, 양정철 그 외에 근거를 내놓은 거는 아직 없어요. 그렇군요.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런 시점 자체가 이 발언의 파급력이 좀 큰 것 같은데 보선이 뭐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선 이후에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를 회동한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발언 수를 높이는 것, 혹시 독대가 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독대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독대를 해도 줄 게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것이다. 활동을 자제해달라.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정확하게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대통령이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언론에 내놓고 어차피 결과는 나올 게 없으니까 언론에 내놓고 나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쇄신의 의지가 없다라고 이제 명확히 구분해 놓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적 쇄신을 했다. 뭐 장차관을 교체했다. 대통령실 누구를 교체했다. 이런 말을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12구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지 않았어요.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꽉꽉 막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인사가 없어요. 경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지지도 않고 너무 무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가장 또 마지막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3년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걸 한동훈 대표가 잘 알기 때문에 언론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마지막 주말이 어제 그제 있었는데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이 김영배 의원이 SNS에 이 전임 구청장이 뇌출혈로 숨져 치러진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혈세 낭비다 이렇게 실언해서 연이어 막말이 이제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재보선 분위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넌 옛날에 나하고 잘하는 사이였지. 그냥 항의사 해봐. 이러면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폐륜적인 언어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이 혈세 낭비다. 재보궐선거 이루어진 것 자체가 혈세 낭비다라고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이와 같이 얘기한 건데, 자, 소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이제 두 개 발언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네. 먼저 이제 김영배 의원은요, 진짜 혈세 낭비는 옛날에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으로 구속됐잖아요. 이게 혈세 낭비예요. 그다음에 박운수 시장도 성희롱이나 의혹으로 스스로에게 극단적인 선택했잖아요. 이게 혈세 낭비예요. 그런데 구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뇌출혈로 순직한 분 보고 혈세 낭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몰랐으면 모름에게 입이라도 다물고 있지. 그럼 체크해보면 인터넷에 왜 보궐선거하는지 금방 나오잖아요. 항상 민주당이 가짜뉴스는 꼭 이렇더라고.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그러게 무조건 가짜뉴스를 퍼뜨려. 그럼 나중에 가면 내가 체크 안 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음주하기 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혈세 낭비 하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음주 항해 운할 자격이 있나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음주 운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0.158 이래가지고 새벽 1시 21분에 음주 운전하신 분이 음주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본인이 음주 반성 안 하려면 음주 이야기 좀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네. 자, 이성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김영배 의원의 어떤 이런 발언, 그리고 또 양무석 의원이 이 국악인이 가야금 연주한 걸 두고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걸 두고 뭐 기생집이다 이런 표현해가지고 또 선거 막판에 좀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보궐선거인데 아마도 뭐 공직선거법도 문제가 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이렇게 실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과를 드렸다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지금 양문석 의원이 말했던 뭐 기생집 얘기도 저는 팩트를 조금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승판서가 국악인들 불러다 놓고 자신의 개인적인 행사인 것처럼 하면서 국악을 연주했다? 이건 기생처럼 다뤘다는 것이지 국악인을 기생으로 봤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될 수 있는 또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는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대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술을 마신 것처럼 제대로 국정 수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비판적인 정치적 수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주유소 화재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러시아 체첸공화국의 한 주유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주유소, 삽시간에 화염과 검은 구름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연료 탱크가 폭발하며 화재가 난 겁니다. 연료 탱크는 주거용 건물 바로 앞까지 날아들기도 하고요. 현장에 있던 시민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모두가 위협을 느꼈던 화재 현장. 불이 진압된 후에도 참혹했던 당시를 방불케 하듯 주유소는 모두 불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진 주유소 화재로 어린아이를 포함한 4명이 숨지고 5명의 큰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대형 폭발 사고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5번째 만에 시범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온 우주선을 젓가락처럼 생긴 로봇팔을 이용해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면서 로켓 재사용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스타쉽이 하늘로 발사되고 부스터 슈퍼헤비가 발사 3분 만에 2단 로켓과 분리됩니다. 그리고는 7분 만에 발사 지점으로 귀환하는데요. 부스터 슈퍼헤비는 발사탑 근처에서 엔진이 재점화되더니 속도를 줄이곤 방향을 조정해 발사탑에 정확히 안착합니다. 마치 젓가락으로 짚듯 로봇팔로 로켓 추진체를 잡아낸 이 발사체, 영화 고질라에 비유한 이름 메카질라입니다. 기상천외하고 역사적인 이번 신기술, 앞으로 로켓 재사용 문제나 우주 쓰레기 문제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성공으로 머스크는 인류의 화성 개척이나 이주 과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